중국 방송산업의 매출은 2021년에 드디어 1조 위안을 돌파하며 팬데믹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속 성장을 이어갑니다. 지상파와 케이블 같은 전통 미디어의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뉴미디어와 인터넷 시청가 영역에서의 수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죠. 이러한 결과는 OTT 플랫폼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지속해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이치, 텐센트 등 중국의 대표 OTT 플랫폼들은 국내 시장에서의 성장이 포화 단계에 이르자 동남아 시장 등을 타깃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나섰으며 해당 동남아 국가에서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가 하며 한국 콘텐츠를 적극 구매하거나 기획 단계부터 투자에 참여하는 공격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중국은 TV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과거에는 방송국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제작 송출 분리 정책에 의해 프로그램의 80% 이상을 민영 기업이 투자 제작하고 방송사는 완성된 콘텐츠를 구매하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지상파보다 위성 채널로의 판매가 더 큰 수익을 올리게 되면서 드라마의 경우 위성 채널이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 등극합니다. 한편 2004년 러스왕을 시작으로 중국에도 본격적인 OTT 서비스 시대가 도래하는데요. OTT가 점차 전통 TV 채널을 대체하는 플랫폼으로 입지를 다져가면서 방송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방송시장이 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지자 저비용 고효율 콘텐츠에 대한 니즈도 빠르게 증가하면서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드라마에 대한 리메이크 제작 붐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국에서 약 29편이나 리메이크 되는데요. 비공개 작품까지 합하면 실제로는 20-30% 이상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한중간 리메이크 판권 거래가 얼어붙은 한한령 전국 속에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겠습니다. 다만 예전과는 달리 현지화를 위한 재가공 작업에 제작사들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에 리메이크 판권 관련 전략을 수립하는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사전 검열과 내용 심의라는 중국의 특수성을 잊지 않고 고려해야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 문화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TV 프로그램 수입 및 방영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해외 TV 드라마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먼저 해외 드라마를 수입하고자 하는 중국 업체는 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를 성급 광전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 TV 드라마 수입 심사 신청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급 광전행정부서는 초보 심사 후 이를 다시 광전총국 국제합작사에 제출하고 광전총국은 심사 완료 후 성급 광전행정부서를 통해 결과 서류를 전달합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발급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허 통지를 받습니다. 발급 불허 통지를 받은 수입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성급 광전행정부서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입 TV 드라마 및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TV 드라마 중외 공동 제작 방식입니다. 외국 기업은 중국 기업과 연합 제작, 협력 제작, 위탁 제작 방식으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외국 기업이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TV 드라마를 제작할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라마 제작 각종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 제작업체는 직접 국가광전총국에 제작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기타 드라마 제작 허가증이 있거나 소재지 성급광전국의 동의를 얻은 중국 제작업체는 성급광전국을 통해 허가를 신청합니다. 심사 기준에 부합할 경우 광전총국은 촬영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서면으로 불허 이유를 통보하는데요. 불허 통지를 받은 경우 중국 제작업체는 60일 이내에 광전총국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광전총국은 재심 신청일로부터 50일 이내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촬영이 완료된 드라마는 편집본에 대해 광전총국의 내용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전총국은 내용 심의 신청을 수리한 후 5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조건에 부합할 경우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불허 이유를 통보합니다. 참고로
국가광전총국의 촬영 허가를 받은 대본과 드라마 배급 허가증을 취득한 완성 저작물은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되며 제목, 주요 인물과 스토리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새롭게 허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분야와의 연계를 통한 생태계 확장으로 꾸준히 발전해온 중국 음악 산업은 현재 디지털 음악 중심의 4.0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부의 각종 규제, 슈트클립과 같은 뉴미디어의 등장 등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디지털 음악은 한층 다원화된 음악 IP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며 음악 산업의 핵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중국 디지털 음악 산업 관련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 규모가 92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음악 이용자 규모 또한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 8억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트렌드를 살펴보면 다음의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곡의 생산량과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입니다. 2017년에 발매된 디지털 음악의 신곡 수가 13만 정도였던 것에 반해 2021년 드디어 100만 곡을 돌파하며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신곡의 인기에 힘입어 소비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둘째, 음악 장르, 소비 패턴의 다양화 및 소비 수요의 증가입니다. 2021년 디지털 음악의 소비량이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특히 중국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국풍음악과 랩, 일렉트로닉 음악의 소비가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셋째, 타 장르와의 활발한 콜라보 작업을 통해 음악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랩, 밴드 등 음악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영화, 애니메이션의 OST가 음원 차트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개인 BGM의 발매량이 급속히 증가하는 등 게임 음악 시장의 규모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브랜드 콜라보 마케팅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대형 브랜드들이 음악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홍콩의 헬스앤 뷰티케어 브랜드 왓슨스와 중국의 밀크티앤주스 브랜드 미쉐빈청 등이 젊은 층의 취향을 저격하며 재생 횟수 1억 회 이상이라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넷째, 메이저 음악 레이블들이 적극적으로 뮤지션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음원 발매와 유통이 수월해지자 뮤지션들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만들고 발매할 수 있는 자유로운 창작 환경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기존의 음악 레이블과 음원 플랫폼들 또한 적극적으로 창작 뮤지션들을 지원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의 확장 및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음악 NFT와 같은 신개념 음악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입니다. 특히 기업 및 개인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음악 NFT를 출시하면서 그 소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 결과 음악 NFT가 뮤지션들에게는 새로운 수입원으로 부상하는 한편 팬들에게는 새로운 디지털 음원의 경험을 선사하며 뮤지션들과의 정서적 교류를 돈독히 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 플랫폼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디지털 음악 플랫폼의 월 활성화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텐센트 계열의 쿠거우 뮤직, QQ 뮤직, 후원 뮤직이 절대적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후발주자에 속하는 왕이운 뮤직이 유저 제작 콘텐츠의 소셜 기능을 강화한 고품질 모바일 커뮤니티를 조성하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음원 플랫폼과 함께 동반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노래방 서비스의 경우 유료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대표적 비즈니스 모델로서 텐센트 산하인 취현민 케이거와 푸거우 창창, 창바, 알리바바 산하의 창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음반 영상물의 중국 내 수입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해외 음반 영상물 제품 수입에 대해 허가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해외 음반물 수입 시 출판 자격을 갖춘 중국 수입업체는 가장 먼저 국가신문 출판총서의 내용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내용 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기관은 신청 30일 이내에 심사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승인된 경우 음반 제품 수입 비준서를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음반 제품 검토 통지서를 발급하여 그 이유를 명시합니다. 그 외에 음반 영상물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는 국가저작권국에 별도의 저작권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출판물 시장 관리 규정에 의해 2016년부터 외상 투자 기업 또한 내국 기업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출판물 판매 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음반 판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외상 기업의 경우 추가로 상무위원회 외상기업 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음반 판매 도매업의 경우 위의 조건과 구비 서류를 완비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수년간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은 인터넷의 보급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빠르게 발전해왔으며 그 생산 가치와 시장 규모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먼저 중국 온라인 애니메이션 시장의 경우 온라인과 모바일의 발달과 유료 서비스의 등장으로 그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투자 감소, 이용자 증가세의 둔화 등의 이유로 원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극장용 애니메이션은 지속적으로 박스오피스 기록을 갱신하며 2019년에 최고치에 달했는데요. 특히 2019년 7월에 개봉한 나타지마 동강세가 흥행 수입 50억 위안을 거둬들이며 2019년 한 해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총 매출액만 9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나타지마 동강세와 같이 전통신화를 각색해 제작한 작품들이 연이어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하나의 트렌드화가 되는 모습 또한 보이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긴 했으나 중국 극장용 애니메이션의 경쟁력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중국 애니메이션의 총 흥행 매출이 수입 애니메이션의 매출을 초월한 것을 그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TV 애니메이션의 경우 스토리적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전통 신화를 각색한 작품들이 높은 흥행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극장용 애니메이션 상당수가 TV 애니메이션을 기초로 각색한 것으로 그 비율이 약 29%에 육박합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기업들은 앞서와 같은 흥행 IP를 바탕으로 완구, 패션, 출판물 등의 파생 상품 생산은 물론 캐릭터 전시회, 테마파크와 같은 다양한 영역에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파생 상품 시장은 매년 약 20에서 25%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IP 기반의 전방위적인 확장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봉을 해야만 박스 안 내용물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트토이 랜덤박스가 중국 MZ세대를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아트토이 브랜드 팜마트의 홍콩 캐릭터 몰리 IP를 기반으로 시작된 아트토이 랜덤박스는 IP 확보와 자체 IP 밸류체인 구축을 통해 당시 블루오션이었던 아트토이 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한 모범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아트토이 시장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이긴 하나 2030년까지 1,100억 위안 규모로 빠른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 전망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IP 파생 상품을 바탕으로 중국 IP 라이선싱 시장 역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산업체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콘텐츠 제작, 유통, 파생 상품 개발 및 판매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특히 수익 구조적으로 볼 때 그 영업이익의 70% 이상이 파생 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2년 말 기준 중국에는 현재 약 188만 개의 애니메이션 기업이 존재하며 지역적으로는 광둥성, 하이난성, 저장성, 후젠성, 후베이성 순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인정 애니메이션 기업의 경우 총 518개 기업 가운데 171개 기업을 소재한 화동 지역에서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애니메이션 전시회가 열리고 있지만 그중 가장 영향력이 크고 대표적인 전시회로는 매년 항저우에서 개최되는 중국 국제 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을 들 수 있겠습니다.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 진출에 앞서 이러한 전시회 참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장기적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파트너를 물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동안 빠른 성장을 거듭하던 중국 게임 산업은 코로나19 및 각종 대내외 환경 악화로 인해 2022년에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10% 성장을 기록합니다. 특히 중국 모바일 게임의 경우 2014년부터 7년간 약 8배에 가까웠던 성장세가 2022년 들어 처음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 게임 시장 매출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최근에는 해외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는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특별히 판호 발급 및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호란 게임 유통에 필요한 정부의 서비스 허가권을 지칭하는 말로써 중국 당국이 지난 2018년부터 자국산과 외산을 가리지 않고 엄격한 판호 발급 관리에 나서면서 현재는 중국 게임 시장 진출에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판호 발급의 제한은 중국 로컬 업체들에게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중국산 게임의 퀄리티를 높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최근 3년간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해외 각지로 중국산 게임의 수출이 급증하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온라인 게임 이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 강력한 규제 정책들도 중국 진출에 앞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이겠습니다. 중국만의 독특한 판호 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해외 게임 개발사는 중국 현지 퍼블리셔와 먼저 협력 관계를 구축한 후 해당 퍼블리셔를 통해 중국 내에 유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특히 모바일 게임 유통의 경우 여타 국가들과 다르게 매우 복잡한 유통 시스템을 갖고 있어 현지 퍼블리셔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 퍼블리셔 선정 시 외산 게임의 중국 현지화에 대한 퍼블리셔 측의 요구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 원활하지 못하면 게임 출시가 지연되고 최적의 진출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해도 시간을 끌며 계약된 게임 소스를 활용해 자체 게임을 개발한 후 원래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 있기에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을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판호는 내자판호와 의자판호로 구분되며 국내외 게임을 막론하고 무조건 이 판호가 있어야만 중국 내 유통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호 취득을 위해서는 사전에 부가가치통신 업무 경영 허가증과 인터넷 문화 경영 허가증, 인터넷 출판 허가증이 필요한데요. 이 허가증 모두 해외 업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해외 게임 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직접 게임을 유통할 수 없고 이들 허가증을 보유한 중국 업체를 통해서만 게임을 유통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중국 현지 퍼블리셔 선정 시 사전에 허가증 구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판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해당 조건이 충족되면 판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성급 출판관리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국가신문출판서에 제출해 판호 허가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더 이상 한국 게임이 기술력 등으로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의 공동개발과 같은 협업을 통해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 현지의 문화적 코드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현지화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최근 중국 메이저 기업들의 해외 진출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M&A와 투자를 통해 한국 기업이 보유한 게임 개발 역량과 운영 노하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로 시장을 확대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메이저 기업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진출 또한 한국 기업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 전략 중 하나이겠습니다. 중국 내 게임 산업과 타 콘텐츠 산업 간의 대표 연계 사례로는 게임 영성 지원과 크로스파이어를 들 수 있겠는데요.
1995년에 출시된 게임 명성 지원은 해당 IP를 활용해 웹드라마 제작 및 전자상거래,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큰 경제적 수익을 거둔 IP 다원화 개발 성공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례인 한국기업 스마일게이트가 2007년에 출시한 슈팅게임 크로스파이어는 천월화성이라는 드라마로 각색되어 2020년 텐센트 비디오에서 방영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중국의 게임 라이브 방송 또한 e스포츠 산업과 더불어 급성장한 분야로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규제 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관련 비즈니스를 계획하신다면 수시로 정부 규제 업데이트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1년은 메타버스의 원년으로 불릴 만큼 메타버스는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츠 업계를 관통하는 화두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중국 정부는 지난 2022년 2월 메타버스 산업 자율 공약을 발표해 메타버스 열풍에 편승한 사기 및 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시장에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중국 내 메타버스 관련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부작용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기에 사전에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모바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대중화로 중국의 뉴미디어 산업은 매우 급속하게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OTT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롱폼 플랫폼들과는 물론 숏폼 플랫폼들과도 매우 치열한 경쟁 구도를 보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뉴미디어 시장의 주요 밸류 체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중국은 롱폼 플랫폼의 경우 iQIYI와 텐센트 비디오가 1군, 유쿠, 망고TV, 빌리빌리가 준1군을 형성하며 이들 5개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88.3%에 달하는데요. 숏폼의 경우 더우인과 화이서우 두 플랫폼이 시장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롱폼 플랫폼의 2022년 월간 활성 이용자 수와 유료 회원 수는 iQIYI와 텐센트가 여전히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유쿠가 5위로 하락하였는데요. 숏폼 플랫폼의 경우 더우인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화이서우와 시과가 2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OTT 플랫폼의 생태계를 살펴보면 기존의 롱폼 플랫폼들은 숏폼 콘텐츠로 영역을 넓히며 적극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는데요. 숏폼 플랫폼들은 이에 대항해 동영상의 러닝타임을 늘리거나 영화, 드라마, TV 콘텐츠 분야에 뛰어드는 등 숏폼의 한계를 보완하고 이용자의 충성도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롱폼과 숏폼 사이의 중간 길이인 미들폼 동영상 개념이 새롭게 생기는 등 러닝타임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동영상 콘텐츠의 2차 창작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롱폼과 숏폼 플랫폼 간 저작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2차 창작 숏폼 콘텐츠가 IP의 가치 확대 및 수익 창출 등의 측면에서 양측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면서 점차 협력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탄탄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IP 기반 NFT 발행, 자체 NFT 플랫폼 출시 등 IP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신사업에도 앞다투어 나서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세의 질세라 르츠, 웨이보, 샤오홍수 등과 같은 중국 SNS 업체들도 앱상의 숏폼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속속 시장에 진입하여 유저들의 이탈을 단속하고 충성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이른바 창작자 경제는 콘텐츠 제작자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콘텐츠로 수익을 창출하는 각종 비즈니스 모델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중 숏폼 콘텐츠는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 핵심 콘텐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숏폼은 전자상거래 영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현재 시장에서는 숏폼 플랫폼들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플랫폼 더우이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MZ세대에 한정되지 않고 중장년 및 노년층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으며 중국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글로벌 넘버원 쇼폼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뉴미디어 시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중국 시장 내 오디오북에 대한 수요 증가로 오디오북 플랫폼들은 스마트 하드웨어와 우수한 IP의 결합으로 콘텐츠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온라인 라이브 방송은 중국인들에겐 이미 일상이 되어 콘텐츠에 대한 다양화와 질적 향상에 대한 네티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 영상업계는 시청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인터랙티브 드라마와 세로 화면으로 제작된 쇼폼 콘텐츠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요 변화를 주시하며 쇼폼 드라마 공동 제작, 콘텐츠 IP 공유 등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들은 개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VR, AR 등과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지의 문화적 특색은 물론이고 중국 정부의 정책 규제 또한 반드시 숙지하셔야 함을 강조드립니다. 중국의 실감 콘텐츠 산업은 중국 정부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메타버스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VR, AR, MR, XR 등과 같은 실감 콘텐츠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국 VR 기업 5곳이 연매출 100억 위안 이상을 기록하고 톱 50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연매출 1억 위안을 넘어서면서 중국의 주요 지방 정부들 또한 연이어 메타버스 및 VR 산업의 발전 계획 등을 발표하며 산업 발전 기회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스크립트 킬, 방탈출 등 다양한 형태의 몰입형 콘텐츠와 현실과 디지털 경험을 포괄하는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등도 중국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트댄스,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두, 네즈즈 등과 같은 자금력과 기술적 역량을 갖춘 중국 IT 빅테크 기업들이 VR, XR 시장에 속속 진입해 생태계를 빠르게 성장시키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률에서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 오프라인의 문화 소비 형태가 끊임없이 융합되는 가운데 전시, 공연, 체험 등 다양한 종류의 몰입형 콘텐츠는 차세대 문화 소비 트렌드를 만들어내며 문화 관광 산업 영역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 급등과 투자 열기 과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는 있지만,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온라인 게임 시장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게임 내 소셜 기능 및 인터랙티브에 익숙해진 중국의 소비자 기반은 이러한 메타버스 발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몰입형이라는 단어가 중국 여행 관련 검색어 1위에 오르며,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감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제14차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100가지 몰입형 체험 프로그램을 완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내 5G망의 빠른 보급은 콘텐츠 분야에 있어 실감 콘텐츠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일반 소비자들의 보편적 활용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실감 콘텐츠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신흥 사업인 만큼 더더욱 중국 정부의 정책 흐름을 주시하여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중국의 웹툰 산업은 MZ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매년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시장 규모가 66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의 주요 웹툰 플랫폼들은 MZ세대의 취향에 맞게 짧은 분량으로 여러 회차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략을 취하는가 하면 VR, AR 등 다양한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여 발빠르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중국 웹툰 시장의 산업 프로세스는 만화 창작, 플랫폼 배포, 판권 운영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인기 웹툰 IP는 유료 서비스를 통한 수익 창출을 뛰어넘어 다양한 형태의 부가 산업으로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광고 마케팅, IP 라이선스까지 모두 결합된 안정적 수익 창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중국 웹툰 시장의 주요 플랫폼은 현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허이칸을 선두로 그 아래 텐센트 동만, 빌리빌리 만화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도인데요. 향후 중국의 웹툰 플랫폼들은 단순한 웹툰 구독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간 능동적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품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웹툰 IP의 리메이크 및 타 영역과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2차원 산업은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게임, 라이트 노벨로 대표되는 2차원 콘텐츠와 관련된 파생 상품을 뜻하는데요. 최근 아트토이, 버추얼 휴먼 등과 같은 부가산업 영역의 빠른 확장으로 그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2천억 위안, 그리고 전체 이용자 규모 또한 5억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인기 웹소설 IP를 웹툰화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던 웹툰 시장은 최근 각 플랫폼들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에 힘입어 우수한 퀄리티의 창작 웹툰이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2022년에 들어서는 3대 동영상 플랫폼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은 탑티어급 작품들을 선택하는 추세로 중하위 수준 IP 중 상당수는 숏폼 드라마 등 새로운 형식의 포맷과 마케팅 방식에 주목하며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젊은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중국의 웹툰 산업은 AI, 5G, VRAI과 같은 I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융복합 산업 중 하나입니다. 아직 드라마, 게임 등에 비해 정부의 심의 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데다가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자체 심의를 통해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고 있어 시장 진입 장벽 또한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진출을 계획하신다면 단순한 웹툰 서비스를 넘어 IP를 통한 부가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웹소설 시장 규모는 389억 3천만 위안, 이용자 규모는 4억 9,200만 명, 그리고 웹소설 작가의 수만 해도 누적 2,27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작가의 경우 90년대생이 창작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2000년대생이 새로운 주역으로 떠올랐는데요. 콘텐츠 장르 면에서는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현실 소재 작품이 37.2%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SF 소재 작품이 잇고 있습니다. 웹소설의 소비 형태 또한 최근 들어 유료 콘텐츠의 품질이 빠르게 향상되면서 2022년을 기점으로 유료 결제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의 2022년 인기 드라마 탑10 중 유료 웹소설을 각색한 영상물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웹소설이 영상화 각색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숏폼 드라마 또한 웹소설 IP를 각색하는 비율이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2022년에는 300편을 초과해 전년 대비 5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애니메이션의 경우 약 50%가 웹소설을 각색한 것으로 조사되는가 하면 오디오북은 2022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3만 개 이상의 웹소설 각색 라이선스로 나타났습니다. 게임 부문에 있어서도 웹소설 경연연 등을 각색한 동명의 모바일 게임이 큰 수익을 올렸으며 은비적 강락을 각색한 게임 더 히든 코너가 세계 최대의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출시되며 웹소설 IP가 독립적으로 판매되는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웹소설은 다양한 콘텐츠로 재탄생되며 이른바 인터넷 플러스 산업을 대표하는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인기에 힘입어 2022년에 들어서 중국 웹소설의 해외 시장 규모는 30억 위안을 돌파하며 약 16,000여 편에 달하는 웹소설 작품이 해외로 수출되었는데요. 현재 중국 웹소설의 해외 사용자는 약 1억 5천만 명 이상으로 북미, 일본, 한국, 동남아 등 200여 개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최근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중국 소프트 파워의 또 다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MZ세대에게 스크립트 킬이라는 새로운 엔터테인먼트 장르가 큰 인기를 끌며 해당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448.1억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크립트킬은 정해진 대본에 따라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범인을 찾아내는 롤플레잉 게임으로 2016년 중국 예능 프로그램 명성대탐정이 크게 흥행하면서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것과는 달리 초기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발전했는데요. 2019년 전후로는 오프라인 매장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며 그 후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스크립트 킬 게임 산업은 시나리오 창작에서 유통, 오프라인 전문점으로 연결되는 밸류체인이 비교적 성숙해 있으며 특히 오프라인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화 모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스크립트 킬 비즈니스 현황을 살펴보면 다양한 경력의 시나리오 창작자들과 보보경심, 척살소설가 등과 같은 핫콘텐츠 영역의 유명 IP들이 속속 유입되고 있는데요. 특히 스크립트 킬과 문화 관광 상품의 융합이 지방 정부들의 관심을 끌며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던 지역 관광 프로그램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오프라인 공간과 스크립트 킬이 결합한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데요. 실감 콘텐츠, 특히 VR 기술을 활용한 개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며 시나리오 개발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창작 욕구를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최근 스크립트 킬은 예능 콘텐츠, 웹소설, 오프라인 체험 매장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수익과 온 오프라인 몰입형 콘텐츠라는 새로운 개념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콘텐츠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스크립트 킬은 비록 그 생명주기가 타 콘텐츠에 비해 비교적 짧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해당 IP의 확장과 재생산을 통해 장기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중국 MZ세대의 콘텐츠 소비 문화와 소셜 활동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